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11명이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선에 불참합니다. 정부가 재난대응과 민생지원 등의 추경 규모를 당초보다 2조 늘어난 12조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는 33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자신의 부모와 처자식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업이 닷새째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지하기둥 보강 공사를 하려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양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접수에는 모두 11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북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양당 모두 경선 구도가 정해졌지만 국민의 관심 밖 그들만의 행사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참이 악재로 꼽힙니다. 자칫 탄핵 반대파들이 경선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여기다 당 안팎에서 쉽사리 꺼지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도 국민의힘 경선 전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애초 경선 흥행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처럼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표가 너무 쏠릴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이 예비후보가 유리하게 경선 규칙이 바뀌었다는 논란 속에 간신히 경선 모양새는 갖추게 된 만큼 민주당은 나머지 두 주자의 선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양당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5월 3일 최종 후보 선출을 목표로 일단 오는 22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에서 합동연설회 등 순회 경선을 거쳐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7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대담 녹화 영상만 공개하면서 오늘 하루는 조용한 경선전을 치렀습니다. 본선을 염두에 두고 혹시 모를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분초를 다투며 경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어서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장동 재판외 외부 일정 없이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담에서 이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언급한 뒤 검찰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고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정치보복을 않겠다면서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비상계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을 가리고 책임을 물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예방과 응보,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인데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데다 대담도 사전 녹화된 영상인 만큼 돌발 발언을 최소화하고 본선에 대비한 신중 모드에 돌입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연대로 낸 선을 그으며
정책 경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경선 규칙을 두고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라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미리 규칙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정하게. 김 전 지사는 상가 건물의 폐업 공실에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쉴 틈 없는 선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부품업계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도 찾아 주민 안전을 살폈는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원들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 내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은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범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의 토대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앞다퉈 이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겨냥한 당심 잡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당내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서로를 향한 공방 수위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인 김문수 전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나란히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게 한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는 그 밥도 먹기 살기 힘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른바 박정희 정신을 내걸어 전통 지지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데엔 당내 경선전을 염두에 둔 행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뽑는 1차 경선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 이른바 당심이 중요한 데다 4명이 다투는 2차 경선에서도 당원 비중이 절반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이른바 347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밝힌 AI 투자 규모는 100조, 이에 2배인 200조를 투자해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가 그 목표입니다. 본격 경선 레이스와 함께 상호 비방전도 막을 올린 분위기입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검사 출신에다 정치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예비후보의 가장 큰 선물이자 쉬운 상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신경전도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늘의 조기 대선을 만드셨는데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전에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뭐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네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선 흥행을 위해 정책과 비전으로 싸워달라며 페어플레이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탄핵 찬성과 반대로 주자들 입장이 확연하게 갈린 상황에서 서로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건 국민의힘 내에선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한대행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선에 뛰어든 다른 주자들은 한대행이 경선 없이 차출되는 건 사실상 특혜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당내 한덕수 출마론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한대행이 대선 후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총리직을 내려놓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시나리오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출마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왔다 평가받는 박수영 의원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65%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했는데 한대행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권 행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주자들은 좀처럼 식지 않는 한덕수 대망론에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기승전 용병론이죠. 우리 당에 늘 이번 대통령은 정말 국회 정치 모르고서는 힘듭니다. 경선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지적과 함께 한대행 추대 의원들을 향한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바람잡고 있는 거잖아요.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당 지도부 역시 주자들의 동요에 한대행의 출마 요구는 자제하고 경선에 집중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수 진영의 한대행 출마론에 민주당은 땜빵 주자 떴다방 후보 아니냐며 한대행이 결국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에 나온다면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이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입니다. 본격 경선 레이스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한덕수 출마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당내 후보를 선출할 기회와 기대를 스스로 꺾어버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력주자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독주에 맞설 전략으로 이른바 빅텐트론이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예비후보의 집권만은 막아보자는 건데 민주당은 결국 단일 후보가 구성되더라도 국민의힘에 더 손해일 거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가운데 먼저 반이재명 빅텐트론을 꺼내든 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경선이 끝나면 당 후보를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건데 홍 전 시장은 나아가 연합정부 구상도 밝혔습니다. 수레 두 바퀴가 굴러가야지 각자 굴러가면 그 수레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로 나라를 재단해서도 안 되고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치는 상상의 영역이고 미래를 생각해 때론 결단해야 한다며 빅텐트론에 긍정적 반응을 내놨고 김문수 전 장관도 경선이 끝난 뒤 논의할 문제지만 이기기 위해선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반이재명을 기치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주자들 사이 이견이 없는 건데 당내에선 경선을 이탈한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까지 한데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거론됩니다. 다만 결국 후보들 대부분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말하고 있는 데다 본격적 경선이 막도 오르기 전 성급한 논의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맞서 반문연대를 꾸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간 바 있는데 민주당은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쳐지더라도 국민의힘에 더 손해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종 주자가 홍준표, 김문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싸움쟁이에요. 제3지대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당장 대선 주자들 사이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입장부터 온도차가 큰 만큼 실제 반명연합이 구성되기까진 난관이 적잖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지 관심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금요일인 오는 1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빼앗아가는 것이고 탈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취지로 헌재에 들어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만 모두 10건,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까지 함께 접수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청구인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주장합니다. 헌재는 40여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평일을 여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가처분은 인용되고 이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이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정 시점과 판단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 고발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수사팀의 즉시 항고 의견을 묵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최우선 협상국으로 꼽은 한국과 다음 주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품목이 있는지 질문해 자동차 부품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란 겁니다. They're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because they're going to make them here, but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아이폰 관세는 어떻게 할 건지 묻자 자신은 유연한 사람이라며 애플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Look, I'm a very flexible person. I don't change my mind, but I'm flexible. I speak to Tim Cook. I helped Tim Cook recently in that whole business. I don't want to hurt anybody.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난주 베트남과 이번 주 일본에 이어 다음 주는 한국 차례라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선트 장관이 최우선 협상국으로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를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무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조만간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 시각 15일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해서 관리합니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이 무너지며 실종된 작업자 1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파손된 지하기둥 보강 공사를 위해 H빔을 내리려던 중 붕괴 사고가 났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모여있는 대원들 너머로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실종된 포스코 ENC 소속 50대 노동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한창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지하 20m 부근까지 진입했지만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현장입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조견까지 투입해 내부 수색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교육장으로 사용된 컨테이너가 지하 35에서 40m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일대를 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를 하면서 지금 밑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명 검색을 하고 있고요. 점점점 그 반경을 넓혀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노동자 12명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쳤는데 파손된 기둥의 보강 공사를 위해 H빔을 내리려던 중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첫 번째 H빔을 지하로 내리려는데 터널이 무너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하루 평균 1,600여 톤의 지하수가 배출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하수에 토사가 휩쓸려가며 터널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경찰은 실종자를 찾는 대로 주요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주민 50여 명이 대피 중인 가운데 초등학교를 포함한 일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총 11명이 출사표를 냈는데 당초에 한 20명 얘기까지 나왔는데 11명이 최종적으로 냈습니다. 내일 서류 심사를 거쳐서 바로 1차 경선 대상을 발표를 하죠, 홍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 심사를 통해서 1차 경선 대상자를 발표를 하고 곧 이어서 이제 그 A, B조로 나누어서 이제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0% 역선택 그 조항이 있는 100% 국민 경선을 통해서 이제 본선에 나가는 빅4 4명이 이제 추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유승민 상당히 이제 유력 주자들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아니면 이제 당내 경선 불출마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두 분이 불출마한 사유는 조금 다른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이제 경선 룰에 좀 불만 제기를 하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빅4 4명 안에 들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중도 확장성이 가장 있는 후보가 아닌가 평가를 받아왔는데 당일날 토요일날 오전에 가장 측근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그 내용을 모른 채 본인이 결정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좀 아쉽고 흥행에 조금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치열하게 지금 현재 그 토론에서 많은 어떤 공격과 방어가 오가면서 또 누가 4명이 갈지 또 그 이후에도 누가 뭐 50% 과반이 안 되면 또 이제 최종 결선 투표까지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과 언론의 많은 어떤 관심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경선 진출한 사람들 중에서는 1차 관문이 이제 4강 경쟁이 본격화된 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예비 후보 일단 3강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4강에 들 한 사람 누구로 보시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볼까요? 그렇죠. 4등이 누가 될지가 지금은 초유의 관심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서 누가 4등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하루 박빙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세훈 후보가 드롭되면서
이제 출마 안 하게 되면 오세훈 후보의 표가 어디로 쏠릴 것이냐 했을 때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이 한동훈 후보 아니면 안철수 후보한테 가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탄핵에 대해서는 뭔가 찬성했던 그런 후보들한테 흩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과정들 속에서 비상계엄 그리고 윤심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 대한 대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무리수를 두는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대선 후보로서의 본인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오늘 드럼통 들어가면서 네. 사실은 매우 의아한 상황까지 연출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경선 과정에서는 이게 역선택 방지를 한 민심 경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 지분과 언론에 분량이 많이 노출된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4번째 이번에 출마라고 하는데 네. AI 이슈나 아니면은 의료 대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양쪽 캠프 다 어떻게 선전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는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 올라왔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 저격하면서 이재명한테 가장 쉬운 상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경쟁력도 이야기했고,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머지 1강에 들어갈 최후의 1인 누가 될까요? 4강 중에. 예,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이제 해봤을 때 신 의원 이제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좀 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나경원 의원이 그 지금 현재 주자 중에서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늦게 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는 4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당내 지지세가 강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고 그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원내대표를 할 때부터 있던 일관성이 많은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지난번 2023년도 김기현 대표하고 있던 당대표 선거에 어떻게 보면 좀 친윤으로부터 그 연판장으로서 상징되는 좀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제 싸웠다는 그런 평가가 굉장히 좋은 어떤 지지세로 지금 붙고 있고 특히 또 지금 현재 후보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또 여성 후보라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어울려서 아마 4강 후보로는 안철수 의원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4강의 4등을 나경원 의원 공통적으로 꼽으셨고 이제 그 신 의원께서는 거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셨는데 아니 그 나경원 의원 오늘 드럼통에 들어간 그 사진 말이죠. 네. 그건 왜 들어간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공포 마케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요. 그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창조적으로 만든 아니냐는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물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느냐 물으면 드럼통이 생각나는 밈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어떤 조폭 영화에서 시체를 담을 때 드럼통에 가서 확 버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이재명 대표라면 좀 잔인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내란 종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적폐청산 시즌2가 아니라 그보다 수십 배 더한 정치 보복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많이 있은 게 저는 드럼통으로 저는 표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차용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강력하게 좀 시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저 드럼통 구하느라고 부자님들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에서 드럼통 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보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민망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정권이 바뀌면 드럼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수많은 범죄에 뭔가 리스크와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자기 고백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는 사실은 보수의 그런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여성이고 나름 이렇게 고급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투사적인 기질도 있고 이번에 뭐 민주당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그런 탈바꿈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에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
결국은 계속 회자되면서 어떻게 보면 구설에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가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회복과 미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나경원 후보가 과연 보수의 상징성 있는 적절한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좀 정치인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김문수 전 장관하고 이제 연대 움직임인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이제 회동을 했는데 단일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단일화보다는 일단은 4강으로 이제 결정이 될 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누가 뭐래도 1강이 지금 김문수 장관이고 또 이철우 지사와 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경북 또 출신이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이제 4강으로 그 이제 좁혀지게 되면 이제 두 분이 어떻게 그 협력할지 여부가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박정희 기념관에서 만난 것은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내가 제2의 박정희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철우 지사는 그 예천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신청사 앞에 또 도민들의 어떤 성금으로 박정희 대통령 또 동상도 건립한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박정희 마케팅이라는 게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선 후보들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손을 좀 잡아서 그 지지층을 흡수하겠다, 이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비공개 만찬을 가졌고, 내일은 이제 조찬, 티타임, 오찬 또 각각 이제 그 예비 후보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김문수 조찬, 나경원 티타임, 안철수 오찬. 네. 전부 그 오늘 저녁부터 약속이 다 잡혀 있네요. 그러니까요.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로서의 특색이나 아니면 이 오세훈 시장과의 회동이 별로 이렇게 개성 있는 아니면 표심으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력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뭐 명태균의 이슈 아니면 한덕수 총리의 대항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후보로 나서지 않은 거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표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오세훈 후보 시장이 지지하는 후보한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당내에서 본인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그런 입지를 굳혀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한테 몰아주거나 지지 발언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많은 지금 후보들이 결국에는 본인 윤심팔이 하면서 또 지지자들한테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누구의 뭔가 도움을 받아서 조력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비정 경쟁이나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한동훈 공격하기, 드럼통에 들어가기, 이런 무리수 같은 그런 정쟁이나 아니면은 우리 정치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로우 퀄리티라고 할게요.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언론의 주목도만 따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내일 저녁은 오세훈 시장이 누구랑 먹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 세력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씨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게 뭐 특정 어떤 후보에 뭐 집중적으로 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골고루 좀 분산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사태로 인해서 특정 후보가 뭐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특히 출마 선언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제7공화국을 열겠다 뭐 이런 어떤 선언을 이제 하셨고, 또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나경원 의원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정책과 특히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밝혔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어떤 정치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그런 정책적인 이슈를 언론이 잘 안 다뤄요. 드럼통에 가야지 언론이 좀 주목을 받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갑자기 막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언론이 좀 조명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좀 씁쓸한 감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좀 치열한 좀 정책 경쟁에 우리 언론도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실장도 이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뭐 그렇게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약자와의 예, 동행. 예. 그걸 이제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이제 함께하는 주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여전히 출마론이 불거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전히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한덕수 권한대행께 출마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65%까지 왔다. 고민 중이다. 고심 중이다. 결심이 되면 알려주겠다. 이런 쪽으로 변해온 상황입니다. 출마 결심에 제일 중요한 게 지지율이고요. 네, 오늘 경선 후보로 한대행이 등록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여전히 당 안팎에서 거취가 좀 관심인데요. 실제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보도들도 좀 엇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불출마한다고는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예. 진짜 속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단독으로 나온 보도에 대해서 출마 안 한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아니다라고 네네. 또 정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면서 본인이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약간은 관망세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나와도 반기문 총장처럼 뭔가 그런 실패나 여러 가지 그런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 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의힘의 경선이 무르익고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 나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의 보수가 영전을 하는 걸 기다리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것도 결국에는 언론에 보도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출마할 거냐를 물어봤다는 게 또 샜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흘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출마할지 안 할지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름 주변에서의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한덕수 띄우기를 하는 부분들이 내부에서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 안 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긋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완구 헌재 소장 추천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당신이 대행인데 무슨 추천권이 있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진짜 대통령 돼서 한번 제대로 추천해볼까? 라는 약간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진짜 나한테 별의 순간이 왔나? 난가? 라는 난가병. 이런 것들이 도질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올 결심은 이미 했으나 시간이나 장소라든가 상황, TPO를 지금 재고 있을 것이다. 약간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우리 좀 전에 우리 신우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 난가병. 확실히 좀 의사 출신이라서 이제 병하고 결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는 반반이라 보는데 그러나 처음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어떤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선 대자도 꺼내지 말라 하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통화하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으니까 뭐 주변에서 뭐 근하니까 예, 고민 중이다.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온다는 자체도 그렇고 또 최근에 또 여론조사에 지금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포함된다는 건 본인의 어떤 혹은 본인 첫건했던 동의가 없으면 뭐 여론조사 기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특히 저는 정치인의 말을 믿을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의 발과 주변 둘러싼 환경을 저는 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디 가셨죠? 지금 호남에 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북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간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시사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공직자가 이 험한 정치 바닥에 그것도 이렇게 큰 대선에 참여 결정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고 최소한 국민의 절반으로부터는 욕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 않은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고심할 수 예.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박수영 의원이 65%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박수영 의원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하버드 동문으로서 이제 맥이 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좀 이야기 들은 것이 있겠죠.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를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총리를 했지만 평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때 민주당이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걱정이 없다. 특히 경제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을 이제 암흑으로 구렁텅이로 몰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고민할 거는 이 민주당이 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나름대로 좀 대의 명분 때문에 마지막으로 크게 지금 이제 고심 중이 가질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선에 불참한다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주자들 역시 견제구를 날렸고 민주당에서도 좀 마찬가지인데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제 공수처에 고발도 했고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에 나서는 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이 되면서 뭔가 구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지금 짧은 기간의 경선 과정에서 정부가 뭔가 성과를 내거나 효과 있는 부분들을 다 본인의 업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정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지금 선거 심판을 제대로 보고 중립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운동장에 뛰어나와가지고 선수로 뛴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에 대한 그런 중립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한덕수 지금 대행이 정말 출마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경선 주자들이 지금 11명이나 있는데 다 묻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정말 경선 과정들이 나중에는 공수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 만큼 정말 출마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하면서 심판자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새 정권이 나올 때까지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정부의 성과를 본인의 오로지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까 봐 그 우려에 대한 메시지를 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은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하고 이제 협상이 곧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가장 먼저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이제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그 협상 결과하고 한덕수 총리의 출마 여부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간을 보고 있는 이유는 관세로 성과를 내고 그것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음 주에 있는 관세 협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는 국익, 먼저고 민생 경제에 있어서의 그런 실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정리를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스템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주도권 싸움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대선 후보를 좌지우지하는 과정으로 또 귀결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정당성도 그렇고 또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견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주자들도 계속해서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이 차출론에 대해서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문수 장관도 사실 좀 맥이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하시죠. 네, 나경원 의원도 뭐 기승전 용병 이런 이야기했고, 네,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되고 있는 그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다라고까지 이제 험하게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경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는 불만이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흥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만약에 1대1로 뭐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뭐
그 어떻게 그 예선전에 불과하고 최종 결승전은 또 한덕수 권한 대행하고 그런 어떤 경선이 된다면 뭐 상당히 주자들 같은 경우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리고 또 나오더라도 어떻게 될 건지 여부는 결정적으로 이 지금 현재 경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저는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선에서 1등 하신 분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이 돼서 이재명 후보와 거의 뭐 비슷하게 된다. 그러면 뭐 한덕수 권한대행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지율이 경선 어떤 흥행의 결과 컨벤션 효과를 거치더라도 그렇게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예. 또 다른 어떤 카드에 대해서 당이 지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한 가지 제가 더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진성준 의원이 미국과의 간세 협상이 전면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미국이 5개 나라를 딱 집어서 먼저 우선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인도, 호주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오늘 미국 쪽에 몇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 워싱턴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미 대사라든지 또 한미 PTA를 할 때 통상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나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성준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익이고 뭐고 간에 지금 현재 오로지 지금 대통령 선거에 골몰한 어떤 민주당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컨벤션 효과의 뭐 결과가 또 관세 협상 결과를 누릴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 3파전이 확정된 상태죠. 내일부터 27일까지 권역별로 순회 경선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제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의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선출되게 됩니다. 김동연 27일 날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선 흥행에 파란불을 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경선 흥행에 파란불 켜질까요? 켰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요. 김동연, 김경수 지사가 열심히 또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조금 더 어떤 민주당으로 쇄신할 건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좀 크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본선행에서는 힘을 합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아무래도 후보가 정말 1위로서의 큰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이런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또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독주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건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매우 절실한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도 다녀와서 어떻게든 지금 외교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에 조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워낙에 경제, 관료 전문가로서의 또 민주당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한 축이 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에 단식하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그동안 뭐 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의 친문의 적자로서의 나름 민주당을 잘 지켜가겠다라는 그런 진정성을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후보한테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모두 경선 룰에 아쉬움은 표했지만 그렇게 크게 이재명 전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은 갖지 않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도 좀 이 그 두 주자를 끌어안는 분위기고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이런 분위기 맞습니까? 어떻게 관전하시나요? 예, 뭐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맞는 거는 그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경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긴 빠진 사이다죠. 뭐 이건 하나만한 어떤 추대 형식의 경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나마 김두관 후보가 있을 때 4명이라도 채워졌는데 이제는 김두관 후보조차도 이제 경선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딸랑 이제 3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마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제가 볼 때는 한 자리 이상 그 뭐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뭐 거의 뭐 이재명 대표의 독주체 되는데 저는 뭐 그런 어떤 여론의 어떤 그런 것도 하지만 과연 토론회 때 어떤 이야기가 가느냐.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대장동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때 이낙연 측에서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아주 따끔한
어떤 도덕성 문제, 또 신뢰성 문제, 또 사업 리스크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저 두 후보가 제기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제기하지 못한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가 박용진 의원의 사례라든지 또 이낙연 그 사례가 있듯이 뭐 제명이 민주당에 잘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지지율도 그렇고 토론에도 글자 그대로 그냥 밋밋한 김 빠진 사이다로 경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러면 누가 2등을 할 것이냐. 네. 그나마 이제 정치적인 경쟁력을 누가 보여줄 것이고 잘만 하면은 뭐 차기 이 당내 주도권도 이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지금 주자들이 선전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누가 2등 할지 3등 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은 정책 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은 지금의 이 대선 시기에서 정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느냐에 대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밖에 없다. 김동연 지사는 출마 선언에서요, 본인은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지티브 선거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는 그래도 친노에 대한 지지가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본 지분은 최소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김동연 지사는 사실 당내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아직은 조금 더 본인이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찾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의 그런 짧은 시간이 매우 소중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집권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떠한 주요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3명의 후보들이 합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 반 이재명 빅텐트론의 시동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실체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견제 구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로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씩 다 하나 먹으면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빅텐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제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다면 우리가 많은 결단을, 많은 상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결단해야 된다. 항상 선거 때 보면은 빅텐트론, 제3지대 텐트론 이런 게 나오지만은 별로 실체가 없고 거기에서 지금 나가신 분들의 대권 당선 가능성 모든 여론조사에서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큰 바람이 없다. 오히려 제3지대에서 텐트가 쳐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더 손해가 날 것이다. 예. 일단 국민의힘 주자들 중에서는 이제 김문수, 나경원 두 예비 후보 이야기만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이 반 이재명을 내세운 빅텐트론 여기 이제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예, 저는 뭐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건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 이제 본격적인 경선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 여론을 얼마만큼 쫓아갈지 아직까지도 좀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빅텐트가 성사될 여부는 일단은 그 필요성과 그 다음에 어떤 뜻이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일단 필요성 면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얼마만큼 이재명 대표 여론조사 따라 붙느냐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수록 빅텐트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빅텐트에는 뭐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도 있지만 심지어 그 새밀의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전병헌 대표까지도 빅텐트 합류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대한민국이 되면 진짜 대한민국은 큰일 난다, 망한다 이런 어떤 비토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빅텐트를 넘어서 자이언트 텐트까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자이언트 텐트까지 되려면 진짜 뭐 이낙연 전 총리나 김두관 전 의원까지도 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당사자들이 본인이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할 겁니다. 김두관, 뭐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총리까지도 언급이 예. 되는데요.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해왔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분들인데 갑자기 이번은 민주당의 가능성이 높은 사실은 그런 대선의 국면에서 굳이 뛰쳐나가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와 손을 잡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본인도 그동안의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상당히 이건 무례한 뭔가 희망회라라고 보이기 때문에 모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빅텐트가 생각보다 커지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과 이낙연의 결합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3지대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 일주일 만에 끝났고 제3지대로 갔던 분들들 대부분 공천이나 아니면은 정말 선거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혁신당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출마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거대 여당 여야의 두 당에서의 그런 상황을 바꿀 만한 다이나믹스가 오히려 지금은 작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예. 저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오히려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사회진보당 그리고 정의당 이런 빅텐트가 오히려 훨씬 더 효용성 있게 켜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것도 관전 포인트긴 한데요. 빅텐트 희망회로고 예.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런 빅텐트론이 왜 나왔냐면 결정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당내 경선 불출마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불을 지피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일단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한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은 이제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당내에서는 그 부정선거 이슈론으로 불을 붙이기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나가서 무소속으로 이제 계속 싸우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죠. 또 유승민 의원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내 경선에만 불참한다 이런 어떤 뜻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까지도 이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좀 전에 시은혜님 말씀하신 그 3지대 이야기 하시는데 결국은 우파 보수 진영의 그 빅텐트라는 거는 3지대의 어떤 빅텐트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된 빅텐트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이낙연 그리고 개혁신당의 있던 삐걱삐걱 그런 모습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새누리 같은 경우는 전병헌 대표가 벌써 빅텐트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렇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네네.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과연 그럴까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빅텐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큰 어떤 반향, 파급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빅텐트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그리고 이제 그 제3지대에 세워지느냐 아니면 이제 반 이재명으로 해서 세워지느냐 이런 것도 함께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홍석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을 몽둥이질 할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자, 홍준표 후보와 함께 제7공화국 잊어먹었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훈련이 훈련이라서 인정할 수 있다는 상황에게도 큰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늦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수행팀들이 길 맞은편인 줄 알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왔었어요. 아, 그랬어요? 어디서? 아, 그랬어요? 밑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박대리 만납니다. 이게 수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저입니다. 아, 우리 사촌 이름이 똑같습니까? 한 2년이 많으시죠. 많이 엮어놔야지. 많이 엮어놔야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저는 제7공화국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을 선진대국으로 정했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그 둘 중 하나를 두 번째 사유가 있습니다. 저는 2023년 당 대변인을 맡으면서 홍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몇 번 저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홍준표 후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몽둥이질 할 사람 누굽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살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바로 꽃게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꽃게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탄핵이라는 중차대상을 맞아가지고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무슨 대선 한 3일 남은 것처럼 진짜 거의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데 몸만 쓰는 타입이 아니고 지략과 체력을 겸비한 후보가 아닌가. 네, 이 사업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된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결국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관심사에 보조를 맞추며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대미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실질적인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 뒤 자신의 SNS에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과 관세, 조선, 미국산 LNG 구매와 알래스카 합작 투자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관심사를 테이블 위에 놓고 협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도 빅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협력과 조선 협력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역 수지 문제를 다루어서 그런 큰 틀에서 빅딜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LNG 구매를 늘리는 것, 그리고 조선업 협력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사업성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기회 있을 때마다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관세나 방위 분담금을 지렛대 삼아 사업 참여를 압박한다면 마땅히 빠져나올 도리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수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위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협상력을 잘 발휘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그 데미지를 적게 입고 그다음에 뭐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에서는 다음 주에 한국 최고위 협상팀이 온다며 우리 정부가 내밀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상 전문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네 번째 방미길에 오릅니다.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스마트폰까지 관세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부가 당초보다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 사업안을 발표했습니다. 산불 등의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원, 통상과 AI에 4조 원, 그리고 민생 지원에 4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당초보다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사업에는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 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넘게,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등 대규모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가 기존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되고 신축 임대주택 천호와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550억 원인 대형 산불 진화 헬기 3대와 330억 원인 중형 헬기 3대 등 6대가 추가로 도입됩니다.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와 AI 감시 카메라 30대, 드론 45대를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 회복 지원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당 경감 크레딧이 신설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신설됩니다.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은 2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들까지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인데요. 네, 정부가 이 같은 이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33조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와 제조 장비,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까지 모두 미국에 공장을 두라는 압박입니다. 모든 조사 대상에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LG이노텍, SK실트론 등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이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We'll be doing that with semiconductors, with chips, and numerous other things, and that'll take place in the very near future. Because we want to make our chips and semiconductors and other things in our country.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 규모를 7조 원 늘려 3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첨단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합니다. 첨단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50%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영업이익 100억 원의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에 100억 원의 설비 투자를 한다면 보조금 50억 원에 2027년까지 세액공제 15억 원을 합쳐 모두 65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늘립니다.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설로 지중화 비용 가운데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국회 협조가 관건입니다. 소부장 투자 보조금 예산도 추경안에 담기고 송전설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지원도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거대 양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뒷북 추경을 편성했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추경이 필요해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민생이 파탄 수준인데도 정부가 긴축 재정과 부자 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의만 추경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 15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부의 움직임이 뒤늦었다는 지적입니다. 뒷북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제 늦게 제출하시고 또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십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 삭감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부터 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은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정부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에 이틀 연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앞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국회를 무시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여야의 양해나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안하 무인격 전행마저 윤석열의 모습을 쏙 빼닮았습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 대선 전국과 맞물려 양측의 감정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검은색 승용차가 유유히 아파트 단지를 벗어납니다. 일가족 살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 차량입니다. 전날 저녁 가족과 함께 귀가한 남성은 이튿날 새벽 승용차를 타고 혼자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A씨 연락을 받은 다른 가족의 신고로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는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대와 20대 두 딸까지 모두 5명이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을 거라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초인종 눌러도 그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먼저 보안실에서 전화를 해보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며 용인과 광주광역시를 오가던 A씨는 범행 이후 광주로 달아났다가 오전 10시 반쯤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광주 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이 온전치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A씨를 압송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탄 승객이 이륙 직전 갑자기 일어나 비상구를 여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폐소 공포증 때문에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공항 한가운데 서 있는 항공기 날개 아래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침 8시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을 향해 이륙하려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승객 협조 의무에 따라 항공기 출입문 조작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비상구를 강제로 연 사람은 30대 초반 여성 승객이었습니다. 9번째 열 복도 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륙을 앞두고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비상구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분이 들리더니 갑자기 막 나가더니 열었어요, 문을.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승무원들은 곧바로 여성을 제지하고 공항 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여성을 제지하던 승무원이 넘어졌습니다. 여성은 폐소공포증이 있어 답답해서 그랬다고 공항경찰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가 출발하지 못하면서 승객 202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에어서울 측이 오후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안내했지만 승객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육지병원으로 올라가서 좀 진료를 받아보려고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 서부경찰서는 비상구를 연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당시 보강 작업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지하터널과 도로가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당시 기둥 파손 보강 공사를 위해 크레인으로 첫 번째 H빔을 지하로 내리려던 중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제 현장 일용직 노동자 등 12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마쳤다며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소장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작업자 1명은 사고 1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작업자는 닷새째 정확한 위치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딴 땅꺼짐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땅꺼짐의 주범으로 낡은 하수도관이 꼽히는데요. 서울 하수도관의 30%는 만든 지 5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산동의 주택가, 하수도관을 열어보니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가 눈에 띕니다. 하수도관이 낡아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 하수관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좋기 50년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노후화한 수도관들은 땅꺼짐 사고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수도관이 낡아 부서지거나 금이 가면서 물이 새 집안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45% 이상이 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서울 전체 하수관 가운데 55% 이상은 30년이 넘었고 5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도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노후관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수십조 원 규모로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개보수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포구의 45억 예산으로는 약 3.7km만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4km에 달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땅꺼짐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시와 지자체들은 일단 땅속 탐사를 통해 위험 지역을 찾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땅속 탐사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땅꺼짐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대대적인 수도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아워홈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아워홈 용인 2공장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경찰 과학수사대, 산업안전보건공단, 냉각기 제조사와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진도 팽목항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 진도 팽목항. 리본이 새겨진 빨간 등대엔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화가 가득 놓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 팽목항 방파제를 따라 내걸린 노란 깃발과 리본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11년 전 차디찬 맹골 수도가 삼킨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도착하며 눈물바다가 된 곳은 추모객들의 발길로 채워졌습니다. 그날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기억하는 시민들은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때 그 마음이 그냥 아직도 조금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머물던 임시거처는 대부분 사라져 적막감만 흐릅니다. 주변에 여객 터미널이 들어서며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팽목 기억과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새겨보며 희생자들을 위로합니다.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추모도 하며 그리고 가슴속에 새기려고 매년마다 방문을 하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세월호 참사 11주기에 맞춰 진도 해역에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선상추모 시기, 경기 안산에선 세월호 기억식이 거행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집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이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 등의 여파로 강남 3구의 집값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하락세에 있던 전국 집값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0.52% 상승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지수인데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시의 토어제 반짝 해제 등의 영향을 받은 강남, 송파를 비롯해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져 지난달 24일 토어제 확대 재지정을 앞두고 거래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노원구는 서울 내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하락해 서울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커진 모양새입니다. 서울은 지역별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달 수도권 집값은 0.15%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지만 지방 집값은 0.12% 하락하며 오히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국 집값은 0.01%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지방은 매물 적체가 관측되는 지역이 혼재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 유형 가운데 아파트만 놓고 보면 서울이 0.8% 상승하며 전체 주택 상승폭보다 상승폭이 더 가팔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국 주택 전셋값은 0.03% 상승하며 전월 대비 상승 전환했습니다. 주택 월세의 경우엔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0.09% 올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하나은행에서 350억 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 한 차주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한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냈던 계약금과 중도금 이체 확인증이 가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손실 예상액은 1억 9,538만 원으로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한이익 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을 통해 사고액의 99.5%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겠습니다. 경찰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는데 숙취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입니다. 감자 한번 하겠습니다. 세게 한번 후 불어주세요. 예. 이른 아침 경찰이 불시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술이 덜 깬 운전자가 줄줄이 적발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 만약 선생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체열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전날 마신 술이 화근이었습니다. 전날 밤 10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047%,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지 정도는 안 먹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운전을 한 거죠. 후회는 되죠, 당연히. 전날 밤 마신 술은 당연히 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검사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심장 떨려서. 훈방 조치에 그친 운전자는 하마터면 처벌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다시 있는 데가 전날 술 먹으면 운전 안 할 거예요. 아니, 오늘 좀 욕심냈어요. 와이프 출근시켜준다. 어저께 늦게 들어온 거 미안하고 그래서. 경찰이 아침 7시부터 경기 북부 지역 13곳에서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40분 만에
1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12명은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숙취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일한 생각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겨울로 되돌아간 것 같았던 계절이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다가 15도가 넘게 벌어지는 일교차로 독감 의심 환자가 크게 늘면서 건강관리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몰아친 비바람을 견뎌낸 벚꽃들이 분홍빛 물결을 잃었습니다. 봄 기운이 되살아나고 하늘까지 맑게 개자 산책로에는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 다 느끼는 그런 날씨예요. 어제까지 많이 춥다가 오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지고 꽃들도 많이 앉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절의 흐름을 방해하던 상층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따뜻한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에 머물렀고 낮 기온 역시 14도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낮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기온이 20에서 25도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지역에 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며 쌀쌀하겠습니다. 17일 목요일까지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어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복사능각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심한 일교차의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38도가 넘는 고열이나 기침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4주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적응을 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코나 기관지 점막도 같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일교차에 더 민감한 만큼 외출할 때는 따뜻한 겉옷을 챙겨 보온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또 환기를 하루 2차례 이상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기본 수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살인을 시도했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경찰서에 찾아왔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지명수배자였던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업주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신호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됐는데 지난달 17일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을 투약한 뒤 지나가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도봉동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트럭의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때려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해 신분을 확인하자 금속 상자를 던졌는데 그 안에서 대마초가 발견됐고 이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작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고 당시 인근 제방이 무너지며 하천수가 흘러들어온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제방을 부실하게 만든 혐의로 현장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재작년 7월 15일 아침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 2 지하차도엔 하천수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 17대가 잠기면서
버스 승객과 운전자 등 14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인근 제방으로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방을 부실하게 만든 관리자들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현장 소장 50대 A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2심에선 징역 6년을 받은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까지 나섰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A씨는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만들고 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시공 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6월까지 A씨뿐만 아니라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 소장 A씨와 함께 제방 부실 공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은 지난달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이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에게 5월 23일 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일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대선 공식 선거 기간으로 선거일 불과 1, 2주 전이라며 막바지 선거 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넘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이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이 담긴 수사 자료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한 수사 자료는 홍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명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이 담긴 자료 전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에서 이송받은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통상적인 절차로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요구에 답하지 않은 채 반미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주춤한 가운데 희토류를 무기로 급소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의 시진핑으로 불리는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과 관세 전쟁 와중에 올해 첫 출국 외교로 동남아 3국 순방길에 오른 겁니다. 베트남은 중국 상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낙인 찍혀 미국으로부터 46% 상호 관세를 맞았던 나라입니다. 시 주석은 일방적 괴롭힘에 함께 맞서야 한다며 베트남과 반미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面对当前变乱交织的国际形势，中越两国坚持和平发展，深化友好合作。 처음 원포와 달리 미국이 이런저런 관세 유예를 두며 물러서자 중국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我都希望他打乱乱拳，因为他要不犯错误，其他国家是不能得到发展的。他打的是醉拳，就胡打，然后没有任何章法。 트럼프의 협상 요구엔 응답하지 않은 채 희토류 자원을 무기로 미국에 급소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 통제에 미국 내부에서 군수산업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상징하는 6세대 전투기 F-47 개발이 차질을 빚을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It'll be known as the F-47. The generals picked a title. And it's a beautiful number, F-47. 최근 중국의 6세대 전투기 비행 장면이 자주 노출된 것도 트럼프를 겨냥한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우리 산업계도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반 선두를 질주하는 LG의 아픈 손가락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경기 전까지 8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던 선발 에르난데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삼성을 만나서 6회까지 안타 한 개도 주지 않았고 LG는 역대 4번째 노히트 완봉승을 완성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입니다. 1회부터 에르난데스의 빠른 공엔 힘이 더 붙었습니다. 속구의 위력이 더해지자 체인지업과 커브에도 삼성 타자들의 방망이가 헛돌았습니다. 6회 투아웃까지 단 한 타자도 1루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의 못 맞는 공을 내주고 아쉽게 국내에 한 번도 없었던 퍼펙트가 날아갔습니다. 결국 7회의 마운드를 김진성에 넘겨 6이닝 동안 삼진 9개의 무안타 무실점. 지난 2경기에서의 부진을 싣고 LG의 마지막 고민을 털어냈습니다. Sí, obviamente mis dos últimos juegos no me llevado muy bien y solamente lo quería hacer bien y hoy se dio la oportunidad y gracias. 김진성에 이어 박명근, 장현식은 1이닝씩을 무안타로 맞고 역대 4번째 팀 노히트 완봉승을 합작했습니다. 2회 문보경의 적시타로 앞서 나간 LG는 8회 문성주 2타점 2루타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른 구장에서도 선발 투수들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한화는 폰세가 7회까지 삼진 12개를 잡아내고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SSG를 2대0으로 물리쳤고 Trust and joy and trying to get the pitches over the strike zone because in the first 2 innings wasn't great, but with a lot of trust and just all I can say is I just trusted joy. 기아는 내일의 6이닝 무실점 호투와 7회 최원준의 결승 솔로포를 앞세워 KT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롯데는 8회 전준의 역전 투런포 등 13개 안타를 터뜨리고 키움을 8대6으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가 6강 플레이오프에서 2연승을 거두고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울산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프림이 21득점, 롱이 19득점을 올리며 활약하는 데 힘입어 정관장의 90대 72로 승리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4강에 오르는데 역대 6강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승리한 팀은 24번 모두 4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로축구 서울의 정승원이 올 시즌 K리그 2, 3월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로 뽑혔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9일 대구전에서 환상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정승원이 이달의 골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 투표에서 정승원은 8,200여 표를 받아 7,700여 표를 받은 대구의 라마스를 제치고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올 시즌 V리그 평균 관중이 지난해보다 2% 증가한 2,2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녀부 모두 2% 안팎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TV 시청률에선 남녀부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여자부는 평균 1.25%, 남자부는 0.54%를 기록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매진은 지난해보다 8번 늘어난 33회를 기록했고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챔피언 결정전 5차전은 TV 시청률 3.08%로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바람이 불며 제법 쌀쌀했지만 내일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5월 초순에 해당하는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예년보다 4도가량 높은 22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는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짙겠고 내륙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 농작물 냉해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부산 1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6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네,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